오후 3시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듯이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했던 것이 사흘 전입니다. 잘 지내냐는 말에 돌아온 것은 응, 바빠. 단 3글자였습니다. 딸에게는 지난주에 용돈을 보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로 왔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바쁜 것이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요? 40년을 함께 산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연락이 뜸합니다. 서운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된 사이고 섭섭하다고 말하기엔 어딘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삭힙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을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무겁고 외로워질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220년 전 유배지에서 홀로 앉아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본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입니다.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단지 서운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서운함의 뿌리를 천천히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늘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기대를. 그런데 그 기대는 대부분 한 번도 말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혼자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기준을 모릅니다.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말하지도 않은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 심리입니다. 우리는 베풀 때 내심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알아주겠지 라고. 사랑도, 헌신도, 희생도 그것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이미 완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조용히 장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받아야 할 것들의 목록을. 그 장부는 상대방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 배신이라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아주 깊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인정을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받으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그 사람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무심하면 무너지는 구조.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의존은 언제나 상처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편한 사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상처는 상대방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쌓아온 기대와 보상, 심리와 인정 욕구가 서로 얽혀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1801년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그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는 조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고 수원 화성을 설계했으며 수많은 벗과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임금이 승하하고 정적들이 그를 몰아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보았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권력이 사라지자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편지 한 통 없는 사람들, 모른 척하는 사람들, 오히려 등을 돌린 사람들. 그는 18년을 그 작은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된 것은 화려했던 한양에서가 아니라 버림받은 유배지에서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정약용은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믿되 의지하지 마라. 관계를 맺되 집착하지 마라. 그는 유배지에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다 사라진 사람들, 두려움 앞에서 외면한 사람들, 이익 앞에서 등을 돌린 사람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의 본성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두려우면 피하고 이익이 있으면 다가오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그 본성을 탓하는 것은 비가 온다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기로. 그리고 그 자리에 학문을 채웠습니다. 제자들과의 진심 어린 교류를 채웠습니다. 자연과의 고요한 대화를 채웠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비로소 진짜 관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반응. 통제할 수 없는 것, 타인의 행동, 타인의 말, 타인의 선택.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이 둘을 혼동하는 데서 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것, 친구가 먼저 다가오지 않는 것, 내가 베푼 것이 기억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터득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것.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욕망에서 온다. 그리고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의 욕망은 이런 모습입니다.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한 사람에게서 얻으면 더 많이, 더 깊이 원하게 됩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 고통이 옵니다. 정약용은 이 욕망의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는 오히려 가장 위대한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욕망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것, 그 고요한 관찰의 자리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경험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정약용의 18년 유배는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역사에 남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 남의 평가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인정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붓을 드는가? 그리고 그 답을 자기 안에서 찾았습니다. 철학은 아름다운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째, 기대의 뿌리를 보는 연습. 서운함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그 기대를 저 사람은 알고 있었는가?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기준은 아닌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많은 상처가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는가? 그 기대는 내 욕심이 아니었는가? 그 질문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둘째, 반응하지 않는 지혜. 상처받는 순간 우리는 즉각 반응합니다. 표정으로, 한숨으로, 때로는 날 선말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반응을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붓을 들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분노가 아닌 창조로 돌렸습니다.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 딱 하루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하루가 때로는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를 다시 그리기. 경계선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나와 상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감사함은 자식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하지만 내가 오늘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가? 그것은 나의 영역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답이 오지 않아도 썼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깊은 연습입니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버렸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의 삶을 위한 글을 썼습니다.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아오길 바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서울의 화려한 삶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임금과 나누던 대화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벗들과 함께하던 시간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 속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린 것은 집착이었다는 것을, 인정에 대한 집착, 자리에 대한 집착,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 그것들이 사라지자 비로소 진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붙잡아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조용히 놓아줄 수 있는 나이.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아는 나이.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그 우정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아는 나이. 내가 베푼 것이 기억되지 않아도 그 베풀미 헛된 것이 아님을 아는 나이.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기대를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이 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금 내가 보입니다. 인정 욕구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그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 당신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놓아준다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